아, 아. 자, 이 38페이지 볼까요? 재고자산 마지막 설명인데, 어, 이 재고자산 부분이 가장 덩치가 크고, 그래요. 그 회계 원리에서 좀 가장 좀, 뭐랄까, 좀 중요하면서 덩치가 큰 부분이고요. 여기 처음 들으시는 분, 처음 들으시죠? 대부분. 처음 들으실 때는, 쉽다, 이렇게 느껴지진 않을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나만 이해가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이 부분은 처음에는요, 잘 이제 조금 뻑뻑해요. 근데 잘 하여튼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세요. 처음에는. 제가 하는 말을 이게 왜 이렇게 제가 계속 이렇게 앞에서 저렇게 계속 반복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나라는 거를 잘 한번 이렇게 저랑 공감하면서 따라오려고 노력을 처음에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세한 것들은 이제 문제 풀면서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익숙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처음에 들었을 때 다 100% 이해하려고 하면 힘들어서 못해요. 그냥 편하게 따라가세요. 지금은 편하게 이런 내용들 저런 내용들 있구나라고 편하게 큰 흐름을 따라가시고 그 다음에 또 보시고 또 보시고 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려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처음에 듣고 오늘 수업 듣고 오늘 수업 내가 들은 순간 다 이해해야지 이렇게 되면 힘들어서 못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편하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게 말들이 너무 어려워요. 처음 보는 말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그런 단어들이 익숙해지려면 좀 시간이 걸리는 것뿐입니다. 38페이지 볼게요. 38페이지. 자, 38페이지 7번 타개정 대체라고 돼 있죠. 타개정 대체. 자, 지금 우리가 수량 차이, 단가 차이 받고 그다음에 타개정 대체 8번의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될 항목의 결정 이렇게 보는 거는요. 우리가 아까 상품 티계정 했었죠. 기초 재고에다가 단기 순매입액을 더하고 기말 재고를 빼면 매출 원가가 된다. 요 큰 틀에다가 살을 붙여가는 과정이에요. 그것 중에 하나가 타계정 대체인데 이 타계정 대체는 뭐냐면요. 말 그대로 다른 계정으로 다른 타인할 때 타예요. 다른 계정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계정으로 바뀌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보세요. 상품이라는 거는요. 자, 상품 계정의 T 계정이죠. 상품 계정의 T 계정을 보면요. 기초 재고죠. 기초 재고. 단기 매입액, 순매입액이죠. 그리고 기말 재고예요. 그쵸? 그러면 기초에서 매입액에서 기초를 더하고 기말을 뺐어. 그럼 요거는 다 뭐라 그랬어요? 매출 원가라 그랬죠. 매출 원가. 이렇게 우리가 처음에 얘기를 시작했잖아요. 요 판매 가능액이 팔리던지 남던지라 그랬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가정한 거예요? 기초 재고의 단기 매입액을 보고 기말 재고에 남은 거 이외에는 다 뭐라고 가정한 거예요? 팔렸다 이렇게 가정한 거죠. 이거는 팔렸다라고 가정한 거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기초의 매입액을 더한 거에다가 기말 남아 있는 걸 확정하면 나머지는 모두 뭐다? 팔렸다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 한 뭐 90% 이상 팔렸겠지만 반드시 그럴까요?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참고엔 없지만 기말 재고에는 아니지만 매출원가가 아닌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매출원가는 팔렸다는 거죠. 팔렸다. 근데 그게 아닌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낙지 얘기했죠. 낙지가 기초 있었고 매입한 거 있었고 기말에 남아 있는 거 빼면 다 손님 임으로 들어갔다고 가정했죠. 우리가. 근데 낙지가 기말에 남아 있는 게 세 마리였는데 나머지는 다 틀렸다고 가정했지만 실제로 봤더니 뭘로 할까요? 예를 들어서 저 점심 때 직원들이 한 마리 잡아서 먹었어. 직원들이 한 마리 잡아서 먹었어.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 낙지 팔고 있으니까 낙지 빼가지고 먹을 수 있잖아요. 점심에 브레이크 타임에 팔린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나갔죠. 기말 재고는 없는 거잖아요. 나간 거잖아. 맞죠? 팔린 거는 우리 본 게 어떻게 했어요? 팔린 거. 상품 팔린 거는
매출, 원가 이렇게 해가지고 기말에 이거 한 방에 다 한 거잖아. 한 방에. 근데 실제로 보면 상품이 나갔지만 팔린 거는 매출 원가가 돼야 되지만 우리 직원이 먹은 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그렇죠. 직원이 먹었잖아. 직원이 먹은 거, 직원 입으로 들어간 거는 복리, 후생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상품이 나가면서 팔려나간 거는 매출 원가가 되는 거고 상품이 나가면서 직원 입으로 들어간 거는 복리후생비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고요. 비용을. 그 다음에 상품이 나갔는데 이번에는 낙지가 나갔어. 낙지가 나갔는데 우리 옆 무슨 뭐 거래처가 있어. 거래처에 접대하려고 한 접시 내줬어요. 돈은 안 받았어. 그냥 접대했어. 접대했다고 그냥 돈 안 받고 드셔보세요 하고 접대했다고. 그럼 그건 팔린 거예요? 아니죠. 접대한 거잖아. 그럼 여기 뭐가 나와야 돼? 접대비하고 나와야 되는 거. 접대비. 접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이 얘는 접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낙지 팔아야 되는데 계속 지금 접대하고 직원들이 먹고 하고 있어요. 낙지를 빼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요. 기부했어. 기부. 노숙자가 있어서 기부했어. 그래서 한 접시 드세요 하고 기부했다. 기부. 노숙자한테 준 건 접대가 아니죠. 뭐 기부했잖아. 기부. 기부했다. 그러면 걔는 팔린 거예요? 아니죠. 걔는 뭐라고 비용 처리해야 돼요? 기부금. 이런 것들이 나와야 돼요. 뭐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팔린 건 매출 원가야. 팔렸으면 돈 받고 수익이랑 대응되는 거 그렇죠? 매출이랑 대응되는 거. 나머지는 창고 밖으로 나갔지만 팔린 게 아닌 거는 다 적당한 계정 과목으로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까 하나 한 거 있다. 낙지가 되게 먹히기가 싫어가지고 탈출했어. 탈출. 없어졌어. 장부상에 3마리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2마리밖에 없어. 탈옥을 했다고. 한 명이 나갔어요. 한 마리가. 탈옥했어. 수량 차이죠? 장부상 3마리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봤던 2마리밖에 없어. 한 놈은 자유로 찾아 떠났어. 걔는 나갔잖아. 수량 차이가 발생했죠? 그것도 나갔으니까 나간 거 어떻게 해야 돼요? 대변에 상품 적어야겠죠? 낙지 나갔잖아. 낙지 감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재고자산 감모 손실 또는 매출 원가. 이게 정상적으로 탈출이면 매출 원가. 비정상적 탈출이면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내가 한 마리 정도는 내가 탈출할 줄 알았어. 그러면 걔는 뭐예요? 매출 원가가 되는 거고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렇죠? 아무리 내가 관리 감독을 잘해도 한 마리는 어떻게든 나가더라. 그러면 그 정상적인 감모인 거고 얘는 내가 예상하지 못했어. 이렇게 탈출할 줄이야. 그렇게 되는 거는 비정상 감모가 돼가지고 여기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재고자산 감모 손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뭐 더 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잘 보세요. 대변이 지금 다 뭐예요? 대변이 상품이죠. 상품으로 나갔어. 상품으로 나갔는데 이 팔려나간 건 매출 원가가 당연히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매출 원가가 아닌 다른 계정으로 대체된 애들 있죠. 다른 계정으로 대체된 애들. 그걸 타계정 대체라고 타계정 대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계정으로 대체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적었지만 한 95%, 98, 뭐 90, 한 90% 이상은 다 팔려나가는 게 정상적이죠. 이게 정상적이고 이건 정상적인 케이스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인 가정을 나간 거는 다 매출 원가로 가정하되 다른 계정으로 대체된 애가 있으면 걔를 밝혀주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더 많지 매출 원가가 훨씬 많겠지 팔려나간 게. 근데 가끔 접대하거나 직원이 먹거나 뭐 탈출하거나 기부하거나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타계정 대체라고 한다. 그렇죠? 매출 원가 이외로 계정 대체된 거. 그래서 타계정 대체는요. 굳이 얘기하자면요. 상품 재고자산이 대변에 나왔지만 대변이지만 차변에 뭐야? 매출 원가가 아닌 비용이 나오는 경우 타계정 대체라고 한다. 이거죠, 이거. 대변에 상품이 나왔지만 차변이 매출 원가가 아닌
다른 비용 계정이 나왔을 때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다른 계정으로 바뀌었어요. 대체됐어요. 매출원가가 아닌 다른 계정으로 타 계정으로 대체됐어요 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타계정 대체하고 합니다. 이거를 타계정 대체. 타계정 대체하면요. 옆에 볼게요. 여기 제가 보시면요. 볼게요. 기업이 영업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는 자사의 제품이나 상품 등의 재고 자산을 판매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타계정 대체라고 한다. 그렇죠? 판매되면 매출 원가가 냈을 텐데 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됐으니까 나간 경우죠. 대변으로 나간 경우에 매출 원가가 아닌 걸 타계정 대체라고 한다. 원칙적으로 상품이나 제품 등의 재고 자산은 판매 목적으로 구입하거나 제조한 것을 판매가 되었을 때 이를 매출 원가로 대체시키는 거죠. 대체라는 거 아시겠죠? 상품이 빠져나오면서 얘가 매출 원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빠져나와서 원가. 근데 빠져나오면서 원가가 아닌 게 된다. 그러나 상품이나 제품이 광고 선전 등의 목적의 경우, 요것도 있다, 그렇죠? 만약에 낙지를 광고용으로 썼으면 어떻게 광고용으로 쓸까요? 네? 시식, 그렇죠, 시식. 저는 광고용으로 가지고 꼬챙에 매달아가지고 이렇게 낙지를 광고용으로 썼어요. 그러면은 상품이 나가면서 시식 줬다, 잘라서 앞에서 그 앞에 줬어. 그러면 그거는 불특정 다수. 이 접대비랑 차이는요. 접대비는 특정한 영어과 관련해서 특정한 사람한테 좀 접대비고요. 불특정 다수한테 뿌리면 그거는 광고예요. 광고 선전비도 다 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뭐가 됐던 간에 어쨌든 대변이 상품인데 차변이 매출 원가가 아닌 건 다 타계정 대체예요. 광고 선전의 목적의 경우, 종업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경우, 뭐 연구 시험 그쵸, 낙지를 우리가 이제 탕탕이만 그쵸, 탕탕이만 하면 좀 그러니까 뭔가 좀 다른 요리를 개발해 보려고 이거를 쓸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거는 팔린 게 아니라 연구 목적이죠. 그런 것들. 화재로 소실되는 경우, 낙지가 타버린 경우, 그쵸? 매출 이외의 상품 감소액으로 매출 원가가 아닌 적절한 계정감으로 대체시켜야 한다. 이때 대체된 상품의 가액은 시가가 아닌 취득원가를 한다. 자, 됐고 밑에 보시면요. 상품을 10,000원에 현금 구매하였다. 그러면은 상품 차변에 10,000원이고 대변에 현금 들어왔죠. 그리고 판매된 상품 매출원가는 4,000원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상품이 나가면서 걔는 뭐가 되는 거예요? 4,000원치는 팔렸으니까 매출원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상품의 일부를 종업원의 야근 간식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면 상품이 나가면서 하변에 야근 간식이니까 복리후생비라고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은요. 상품의 일부를 거래처의 접대 목적으로 무상으로 증정하였다. 상품이 나가면서 차변에 접대비라고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만 마지막으로 할게요. 타계정 대체에서 두 개만, 타계정 대체 옆에 공간 있죠? 거기다가 이렇게 적어두세요. 두 개. 요거 두 개만 기억하면 돼요. 첫 번째, 장부가액. 두 번째, 저교 8번. 요거 두 개만 적어두세요. 타계정 대체 딱 하면요. 두 개가 딱 기억이 나야 돼요. 타계정 대체, 의미는 이제 알았으니까. 타계정 대체 의미 알았으니까. 타계정 대체 그럼 첫 번째 장부가액, 두 번째 저교 8. 적어두세요. 적어두세요. 첫 번째 장부가액은 무슨 얘기냐면요. 장부가액은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잘 보세요. 낙지가 지금 나갔잖아요. 그렇죠? 나가고 뭐 복리후생비든 접대비든 이렇게 했을 거잖아요. 그러면 낙지가 나가면 차변에 이 적히는 금액은 장부가액이냐 시가냐 둘 중에 뭐다? 장부가액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접대비를 봅시다. 상품은 낙지는 예를 들어서 내가 10,000원에 사와요. 10,000원에 사오는데 보통 한 15,000원에 팔아, 상상일을. 그러면은 10,000원이 뭐예요? 장부가액이죠. 사온가액. 15,000원은 시가잖아, 시가. 그러면 내가 접대를 했어. 옆집 사장님 불러가지고 낙지 접대를 했어요. 그러면은 사장님한테 뭐라 그래요? 적당 이게 15,000원짜리 낙지탕탕이에요. 드셔보세요라고 그러죠. 이 15,000원짜리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우리 장부에 적을 때는 얼마를 적어야 된다는 거예요. 10,000원을 빼적어야 된다는 거. 생색 낼 때는 15,000원이라 해도 되겠지, 시가.
이게 팔면 15,000원 상당의 시가를 지금 접대하는 거지만 실제로 우리 장부에는 얼마에 적혀 있는 거예요? 10,000원짜리 적혀 있는 거니까 10,000원이 접대비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장부 시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시가 아니다. 장부가 이렇게 적어도 됐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직원이 먹어도 15,000원치 먹었다고 얘기하지 말고 야 너 10,000원짜리 먹었다. 이렇게. 두 번째 저격 8번은요. 지금 이거는 실무할 때 나오는 건데 지금은 설명을 못 해요. 그냥 저거만 두세요. 저격 8. 예. 실무할 때 설명을 드릴게요. 실무할 때 나오는 건데 컴퓨터 할 때 저격할 타겟 대체는 회계선 장부가액 저격하고 저거만 드세요.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 보시면 동그라미 3번에 상품의 일부를 종업원의 야근식대로 제공하였다. 상품의 일부 했다. 원가가 2,000원이고 시가가 3,000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2,000원짜리인데 팔면 3,000원 된다는 얘기죠. 근데 종업원 일부로 들어간 거는 3,000원치가 들어간 거예요. 2,000원치가 들어간 거예요. 2,000원치가 들어간 거예요. 우리 회사는 2,000원에 사왔으니까. 3,000원치 먹었지라고 생색낼 수는 있겠지만 2,000원치잖아요. 그렇죠? 상품의 일부를 접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원가 3,000원이고 시가는 4,000원이면 팔았으면 4,000원이지만 이거는 그대로 장부에 적혀 있는 가액으로 빼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8번 좀 지울게요. 자, 이제 마지막 주제 뭐냐면요. 8번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될 항목의 결정인데요. 요거는 요런 거예요. 우리가 수량을 결정할 때 장부상으로 파악된 계속기록법하에서 파악된 장부상의 수량과 실제 수량을 파악한다 그랬죠. 그 실제 수량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실제로 세본다 그랬죠. 실제로 어떻게 세본다 그랬어요? 제가 창고에 가서 라인 통제하고 그쵸?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딱 맞고 세본다 그랬죠. 어디 가서? 창고에 가서. 그쵸? 근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창고에는 없어. 현재 우리 창고에는 없지만 우리 재고에 포함시켜 줘야 될 애도 있을 수 있겠죠. 있을 수 있어요. 또는 우리 창고에는 있지만 우리 재고가 아닌 것도 있을 수 있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창고에 있는 것만 우리 재고는 아니잖아. 우리 창고에는 없지만 다른 곳에 있는 것도 우리 재고가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창고에 있지만 우리 게 아닌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조정해줘야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회사의 창고에 보관 중인 기말재고 자산이라 하더라도 회사 소유가 아닐 수 있으며 창고에 없는 기말재고 자산이라 하더라도 회사 소유의 재고 자산일 수 있다. 그렇죠?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죠? 어떤 케이스가 있는지 볼까요? 처음에 나오는 게 미착품이에요. 미착품 한자가 아닐미 도착할 때 착이죠.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품을 미착품이라고 그래요. 어떤 케이스냐면요. 가장 흔한 게 운송에 시간이 걸리는 것들이에요. 저기 멀리서 태평양에서 미국에서 바다 건너와 그런 거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런 거는 특징이 있어요. 무역 거래에는 특징이 있어요. 운송에 오랜 시일이 걸려요. 운송에. 그러면은요. 항상 여러분 무역 거래를 이제 해보신 분 이렇게 좀 대부분 안 해보셨을 테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그냥 물건이면요 넘겨주면 소유권이 보통 이전돼요. 인도될 때 소유권이 이전돼요. 근데 무역거래에서는요 이게 운송기간이 길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 인도됐는지를 서로 합의하에 명확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어느 시점에 소유권이 이전됐다라고 정하는 거. 그거를 이제 무역 인코 텀즈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게 있어요. 그래서 어느 시점이라고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게 복잡한 거는 다 필요 없고 회계에서는요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선적지,
선적지, 물건을 실는 곳이냐, 도착지, 물건을 내리는 곳이냐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예를 샌프란시스코에서 인천으로 온다. 샌프란시스코에서 그림을 미착품. 맞아. 미착품. 여기가 미국, 아메리카, 한국, 태평양, 배, 물건. 자, 미국에서 한국으로 수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이 바다, 땅, 그렇죠? 바다, 육지. 여기 태평양이죠. 미국에서 실어서 한국으로 지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선적지는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도착지는 여기죠. 자, 그래서 무역 거래를 할 때는요, 항상 선적지에서 인도할지 도착지에서 인도할지를 사전에 정해요. 지금 구매하는 입장이죠. 한국이 우리에서 한 A 입장이면요. 예를 들어서 자 들어보세요. 선적지 인도 기준에서 인도하는 조건으로 구매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바다에 떠 있는 상품 누구 걸까요? A예요, B예요? 다시 들어보세요. 이건 여러분 그냥 생각만 하면 돼요. 선적지 인도 기준으로 인도를 하기로 약정을 하고 사온 물건이 지금 바다에 떠 있어. 이거는 A 물건이에요, B 물건이에요? A 물건이죠. 선적지가 어디야? 여기서 인도하기로 했다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선적되는 순간 인도가 된 거예요. 그러면 A 입장에서는 인도 받았으니까 떠 있지만 창고에 아직 안 들어왔지만 누구 거다? 이건 A 거예요. B 입장에서는 이건 판 거고 이미 내게 아닌 거예요. 이제 팔았어. 이제 판 거고, 그렇죠? 반면에 자 도착지 인도 기준에서 인도하기로 약정하고 구입한 운송 중인 상품 이건 누구 거예요? 아직 B 거죠? 이때 인도하기로 했는데 아직 지금 도착을 안 했잖아. 그렇죠? 이것만 잘 판단하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근데 주의할 거는요. 여러분이 문제 풀 때 주의할 거는 이게 내가 지금 구매자 입장인지 판매자 입장인지 그것만 헷갈리지 않으시면 돼요. 구매자 입장인지 판매자 입장인지 즉 여기서 A 입장인지 B 입장인지 그것만 헷갈리지 않으면 돼요. 완전 달라요. 이게 구매자 입장에서 자 보세요. 선적지 인도 기준이면 구매자 입장이면 우리 재고죠. 판매자 입장이면 우리 재고 아니죠. 근데 도착지 인도 기준에서는요. 구매자 입장에서는 우리 게 아니고 판매자 입장에서는 우리 거예요. 아직.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문제를 풀 때 틀리는 케이스는요. 내가 구매자인지 판매자인지 그거를 좀 헷갈려가지고 헷갈리는 경우 말고는요. 생각해보면 이렇게 누구 건지 언제 인도됐는지 생각해보면 맞출 수 있어요. 볼게요. 거기 38페이지 미착품이란 상품 등을 주문하였으나 운송 중에 있어서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품을 말한다. 이 경우에 상품에 대한 법적 소유권의 이전 여부는 선적지 인도 기준과 도착지 인도 기준과 같은 매매 계약 조건에 따라 결정되고 선적지 인도 기준인 경우에는요. 상품이 선적된 시점에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이건 누구 거다? 구매자 거예요. 구매자. 지금 떠 있는 거. 지금 요거는 누구 거다? 구매자. 지금 요때 넘어갔잖아. 요때 선적지에서. 반면에 도착지 인도 기준은요. 상품이 도착지에 도착하는 시점에 소유권이 구매자에 이전되기 때문에 도착지에 도착하기 전에 떠 있는 바다에 떠 있는 요거는 아직 판매자의 재고에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 도착지냐 선적지냐에 따라서 이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느 사이드에 있는지 판단해 주시면 되고 여러분이 헷갈릴 만한 건 내가 구매자인지 판매자인지 그것만 좀 잘 구분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착품도 그러니까 창고에는 없지만 내 거일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겠죠? 내 거일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시송품 있어요. 시송품. 시송품은요. 어떤 판매냐면요. 시용 판매랑 잘 엮여요. 시용 판매. 시용 판매는 뭐냐면 시험 삼아서 써보는 걸 시용이라고 그래요. 시험 삼아서 써보는 거. 우리 시산표 할 때 시랑 같은 거예요. 시험할 때 시.
시험 삼아서 써보는 판매. 이게 어떤 거냐면요. 홈쇼핑에서 되게 많아요. 여러분 홈쇼핑 같은 거 보면은 물건 팔려고 운동기구 특히 그런 거 많죠. 산 다음에 7일간 써보시고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반품 받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7일간 한번 써보고, 예? 물건 배송해 드릴게요. 7일간 써보고 마음 안 드시면 7일 후에 안 사겠다고 얘기하시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저희가 회수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일반적으로는 인도했죠. 처음에 딱 갖다 주면 그게 이제 매출 인도예요. 끝나는 거 매출인데 매출로 자꾸 우리 끝 빠이빠이인데 시용 판매는요. 기간을 둬요. 7일 후에 의사 표시하세요. 살지 말지 정해주세요. 그렇죠? 7일 후에 살지 말지 정해주세요. 그러면 그게 시용 판매가 되는 거고요. 매출하는 시점은 처음에 넘겨줄 때다 아니면 7일 뒤에 살지 말지 의사 표시해서 산다고 의사 표시할 때다. 언제겠어요? 7일 후에요, 당연히. 그때까지 매출을 잡으면 안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시용 판매 기간이 끝날 때까지 매출을 잡으면 안 돼. 그러면 시용 판매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고객 집에 있는 우리 재고, 우리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거죠. 아직 시용 판매 기간, 매입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시용 판매 기간 중에 있는 고객 집에 있는 우리 재고. 이거 우리 거 맞죠? 아직 안 팔렸다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시송품, 그래서 시용 판매를 위해서 보낸 물건을 시송품이라 그래요. 시용 판매를 위해서 보낸 물건. 시송품은 매입자가 일정 기간 사용한 후에 매입 여부를 결정하는 조건으로 판매한 상품을 말한다. 시송품은 매입자가 매입 의사를 표시한 날의 수익을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익 규정이 그래요. 언제? 매입 의사를 표시한 날. 그렇죠? 시용 기간이 끝나고 팔래요, 말래요, 탈래요라고 할 때 그때 매출이 된다는 거예요. 말래요 그러면 그대로 들고 와야 돼요. 그렇죠? 따라서 기말 현재 매입자로부터 매입 의사 표시가 없는 시성품은 창고에 없다 할지라도 기말 재고에 포함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실사를 할 때 창고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 시용 판매한 거 있어요? 물어봐서 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매입 의사 표시하지 않은 거 있나요? 물어봐서 있다 그러면 그것도 우리 재고 수량에 포함시켜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적성품 볼게요. 적성품. 요건 위탁 판매의 경우에요. 적성품. 아이고. 적성품은요. 위탁 판매예요. 위탁 판매. 자, 이 위탁 판매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내가 물건은 잘 만들어. 물건을 내가 우리 회사 잘 만드는데 도저히 뭐 파는 데는 자신이 없어. 내가 파는 건 전문이 아니야. 물건만 잘 만들지 판매는 잘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판매를 잘 파는 사람한테 위탁하겠죠. 위탁이라는 건 부탁이라는 거예요. 내가 요즘 잘 팔아주세요라고 부탁하고 팔아주면 뭐 수수료 줄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어쨌든 팔아주세요라고 부탁하는 거죠. 그러면 A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A가 있고 B가 있어요. 그러면 A는 만드는 사람이에요. 물건은 잘 만들고 B는 판매를 잘해. 그러면은 A가 B한테 물건 만들어서 넘겨주겠죠. 일단 이거 여기 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여기 창고에서 이쪽으로 옮겨주겠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파는 만큼 하시고 남으면 가지고 갈게요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얘는 수탁자죠. 판매를 수탁받은 자, 부탁받은 자. 얘는 판매를 위탁한 자예요. 그렇죠? 그러면 잘 보세요. 수탁자의 창고에 보관 중인 위탁자의 재고 자산. 이거 아직 안 팔리고 있어요. 이거 A의 재고일까요? 아닐까요? 아직 A의 재고 맞아요. 아직 안 팔렸잖아요. 팔아주기 위해서 이쪽으로 간 거지. 아직 안 팔린 것만큼 나중에 결제한다니까. 돈 준다니까. 그러면 수탁자가 보관 중인 위탁자의 적성품. 다시 수탁자가 보관 중인 위탁자의 재고, 적성품. 위탁자의 재고 자산에 포함한다 안 한다? 한다. 말을 좀 잘해야 돼요. 수탁자가 보관 중인 위탁자의 적성품. 우리 위탁자의 재고에 포함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이 가장 대표적인 예가 서점과 출판사가 이래요. 서점. 여기 누가 서점이겠어요? 이게 서점이죠. 대형 서점 말하는 거예요. 서점.
출판사. 세상에는 엄청나 많은 출판사가 있죠. 1인 출판도 하고 막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다 책을 다 팔 수 있을까요? 못 팔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서점에 가서 판매를 위탁해요. 대형 서점에 있는 그 서점 그 많은 책들은 다 서점이 사온 걸까요? 다 돈 주고 사온 걸까요? 서점 재고인가요? 아니에요. 미쳤어요. 서점이 그걸 다 사오게. 그쵸? 그 재고를 안 팔리면 어떡하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서점은요. 그냥 책을 갖다 놓기만 하고 출판사들은 대형 서점에 가서 영업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책을 좋은 자리에 좀 놔주세요. 이 좀 입구에 베스트셀러 해가지고 여기다 영업사원이 가서 영업을 하는 거죠. 좀 팔아주세요. 여기 놔두고만 갈게요. 놔두게만 해주세요. 팔리는데 연락 주세요. 놔두게만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서점이 알았어 거기 두고 가세요. 거기 두고 팔리면 연락을 주는 거죠. 그러면은 서점이 가지고 있는 그 출판사들의 책은 서점 재고예요? 아니면 아직 출판사 재고예요? 아직 출판사 재고예요. 절대 서점은 그런 멍청하지도 않아죠. 그렇죠? 그런 힘이 좀 더 있는 출판사는 모를까. 힘없는 출판사들한테는 그렇죠? 팔리는 대로 줄게요 하고 안 팔리면 도로 가져가세요 이렇게 한다고.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서점이 가지고 있는 출판사의 재고는 아직 출판사의 재고 자산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팔리기 전까지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위탁 판매입니다. 그래서 거기 읽어볼게요. 적송품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금 제가 일부러 이렇게 단어를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럼 이제 읽고 이제 이해가 되셔야 돼. 적송품은 위탁자가 지금 누구죠? 위탁자가 출판사죠. 수탁자 서점이에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판매를 위탁하기 위하여 보낸 상품을 말한다. 적송품의 경우는 수탁자가 위탁품을 판매한 날의 수익을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언제? 이때 팔렸을 때. 따라서 기말 현재 판매되지 않은 위탁품은 창고에 없다 할지라도 기말 재고 자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됐죠? 뭐 이건 뭐 외울 게 아니잖아. 한번 이해되면 이제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저당 상품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저당이란 말, 뭐 근저당, 저당, 담보 다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법률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저당, 담보라고 합시다. 담보. 저당 또는 담보. 이거 어떤 게 담보예요, 여러분? 담보가 뭐예요? 담보라는 행위는 뭐예요? 담보라는 내가 채무를 졌어. 어떤 빚이 있어요. 빚이 있는데 그 원채무를 내가 갚지 못했을 때 이걸로 대신 변제하겠다. 대물 변제하겠다라고 해서 맡겨두는 거죠. 그게 담보예요. 여러분 은행 가서 돈 빌렸잖아. 10억을 빌렸어요. 근데 그냥 은행에 빌려주나요? 널 못 믿고 이거 안 갚으면 어떡할래?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나 이런 거를 담보 잡히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담보를 잡혔어요. 담보로 제공했어요. 그러면 집에다가 담보 물건 이렇게 뭐 적어둘 수 없으니까 어디다가 적는 거예요. 등기부에다가 적는 거지. 뭐 땅에다가 이름 써놓을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등기라는 제도가 있는 거잖아요. 건물에다 이름 써놓고 누구 거 이렇게 쓸 수는 없으니까 등기라는 제도를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담보도 마찬가지로 담보에 들어가면 그렇게 등기부에다가 담보 잡혔습니다. 뭐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담보라는 거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원채무 원래 부채 10억을 못 갚았을 때 건물로 아파트로 갚겠습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만기가 되기 전에 담보 잡힌 거는요. 담보 잡힌 우리 집은 은행 거예요, 내 거예요. 담보로 줬어. 담보로 이렇게 등기에 적었어요. 담보 물건 해가 적었어요. 그러면 내가 은행 빚을 갚기 전에, 그러니까 만기가 되기 전에 담보 잡힌 거는 내 거예요, 은행 거예요. 은행 거예요? 마음씨도 참 좋. 저 돈도 빌리고 은행도 집도 주고 뭐 원금도 갚고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좋아서 어떻게 하겠어요? 은행 거 아니에요. 아직 내 거지. 내가 못 갚았을 때 그걸로 이제 내가 갚겠다는 거지. 담보 제공됐다고 내가 준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담보 제공되면은 물론 기분은 좀 그렇지만 그건 아직 내 거예요. 아직은 못 갚았을 때 그걸로 갚겠다는 거지. 꼭 차이를 이해하셔야 돼. 이거 부가세라도 연결이 돼요. 담보 제공됐을 때는 아직 내 거예요. 그냥 못 갚았을 때 이걸로 갚겠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회사도 돈을 빌리고 뭘 할 수 있냐면요. 재고자산을 담보로 잡힐 수가 있어요.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담보로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담보로 잡힌 재고는 내 거예요? 아니면 담보 잡은 은행 거예요? 아직 내 거예요. 내가 못 갚았을 때 그거 넘어가는 거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재고 실사를 하다가 그 저기 뭐냐 담당자 상고 담당자님이 그러는 거야. 여기 요 코너에 있는 요거는요 담보 잡힌 담보 설정돼 있어요라고 얘기해요. 아 그러면 우리 거 아니네요. 재고에서 빼야겠네 하고 빼야 돼요. 아니면 아 그래요? 그러고 넘어가면 돼요. 아 그래요? 그러고 잘 적어놓으면 되겠죠. 담보 잡혔음 이렇게. 우리 거에 아니에요. 우리 거예요. 우리 거 맞아요. 아직. 30, 그 밑에 저당 상품.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돈 빌리고 담보로 넣어둔 저당 상품은 저당권이 뭐요? 실행되기 전까지는 즉 내가 돈을 못 갚기 전까지는 누구다? 담보 제공자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직 내 거예요. 돈을 못 갚았을 때 그걸로 갚겠다는 거니까. 그쵸? 따라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어 저당권이 실행되기 전까지는 담보 제공자의 회사의 재고자산에 뭐다? 포함시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 문제 나와도 이제 요러고 골라낼 수 있겠죠. 이게 딱 잘 하나의 문제로 잘 구성돼요. 기말 상품에 포함시켜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잘 됐습니다. 됐고요. 딱 시간이 좀 빠르지만 끊어서 갈게요.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